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는 평균 31만 원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난 설 때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수준이지만 역대 설 차례상 비용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마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을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더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강원도 내 지방의원 재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내일 오후 2시 도당에서 도내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양구 도의원과 군의원, 양양군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무공천 방침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네요. 평창군이 올해 6월까지 4억 6천만 원을 들여 박림명과 평창읍 등 세 곳에 소규모 저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사면을 정비합니다. 이 사업은 수해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8월부터 생활위험요인에 대한 주민 제안을 접수한 뒤 현장 답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치료비와 약값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사이에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원주 시민입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치료비와 약값 등으로 1년 동안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어젯밤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폐회식을 갖고 모든 대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19일에 개막해서 14일 동안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데요. 대회 기간의 경기 현장과 대회 운영 상황을 취재한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대회 결과와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회가요, 아시아 최초로 열린 대회라고 하는데 우선 폐회식 현장 모습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어젯밤 1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재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어젯밤 오후 8시부터요. 강릉 올림픽 파크에 위치한 하키센터 보조 경기장 앞 광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4년 뒤 다시 만날 것으로 기약하면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은요,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2018 평창에 이어서 2024 대회까지 두 번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는 강원자치도는 놀라운 성과를 축적했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들은 감동을 품고 돌아가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젯밤에 샤인 어게인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다시 빛나자를 주제로 열린 폐회식에서는 대륙별, 종목별 선수 6명이 자원봉사 6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을 했고요. 강릉 소년소녀 합창단의 올림픽 참가에 맞춰서 올림픽기 하강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올림픽 사상 처음 시도된 디지털 성화대가 이번에 시도가 됐는데요. 이 성화대는 대회 마스코트 뭉초가 성화를 향해 눈가루를 뿌리면서 점점 꺼지는 이런 퍼포먼스로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여느 대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에 대회기를 넘겨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순서상. 네. 이번에는 다음 대회 개최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 식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가 청소년 올림픽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예상보다 크게 흥행한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 78개국 청소년 1,802명이 선수가 참여한 이번 대회는요, 지난달 19일부터 강릉, 평창, 정선, 행성에서 15개 종목 81개의 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각본 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남미, 중동 등 눈 없는 나라 선수들의 모험과 전쟁 중인 나라 청소년들의 우정이 좀 어우러진 한편의 드라마는 좀 세계 언론에서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개막 당시에는 좀 폭설과 한파가 좀 몰아쳐서요. 경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관중이 한 27만 명, 그다음에 문화 공연 관람 23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됐기 때문에 총 한 50만 명이 몰린 성공적인 흥행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초 이번 대회에 앞서서는 관중 목표가 대략 한 25만 명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대략 한 2배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 한 제2의 김연아 아사다마오 이런 한일 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2008년생 동갑 신지아와 시마다의 피겨 스케이팅 경기 같은 경우는요. 한 12,0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은 3번의 올림픽을 역대로 했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그다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3대 올림픽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 시마다 신지아 라이벌, 이 두 선수가 또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었죠. 네. 대회 성적은 어땠나요? 예, 한국 선수들은 이번 대회 폐막일인 어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 전체 메달 현황을 보면요. 봅슬레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상지 대관령고 소지한 선수 등 도출신 대표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전체 금메달이 7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이 4개 등 총 17개 메달을 획득해서요. 국가 순위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이고요. 이번 대회 17개의 메달 수는요. 역대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얻은 최다 메달입니다. 한국은 처음 개최된 2012 인스부르크에서 11개 메달을 땄고요. 2016 릴레함메르에서는 16개. 그리고 4년 전인 2020 로잔에서 8개를 따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17개니까요. 상당히 크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한국의 메달 성적은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금메달 2개가 보태지면서 성과를 거둔 건데요.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은 피겨 이 종목에 어떻게 보면 단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팀 이벤트에서 미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종목 두 번째 주자로 나섰던 선수가 김영겸인데요. 김영겸은 남자 싱글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날 다시 한번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우승을 이끌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금메달 리스트는 천재 스노보더 이채훈입니다. 이채훈도 행성 웰릴리 파크 스키 리조트에서 주종목인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88.50점의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앞서서 이채훈은 슬로프 스타일 금메달에서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대회 2관왕에 차지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스노보더 이채훈 선수의 경기를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 저예산으로 치러진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좀 상당한 의미가 있고 IOC에서도 주목받은 부분인데요. 이번 대회는 신규 경기장 건설 없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조성한 경기 시설이라든가 대회 운영 인력 등을 활용한 저예산 고효율 이런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대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OC가 대회 결산 브리핑에서 평창올림픽의 유산을 잘 활용한 대회라고 극찬하면서
다른 개체지가 참조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요. 2020년 9월 본격 가동된 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가요. 2018 그 평창 올림픽에 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 그 이번 올림픽 시설 운영과 인력 채용, 선수 수송 등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요. 총 한 967억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8 평창대회 당시 시설과 인프라 예산을 제외한 순수 운영비, 당시 순수 운영비가 한 2조 7,890억 원이 투입이 됐으니까요. 이거랑 비교할 때 이번 대회는 불과 3.5% 수준입니다. 3.5%요? 그렇습니다. 네. 이 3.5% 수준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른 것이고요. 그 조직이 사무처 인력을 보더라도 이번 대회에는 한 17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 평창대회 당시에는 1,198명이 투입이 됐으니까 한 14.6%의 수준으로 대회를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그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원활하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요. 이번 조직 인력 중에는 2018 평창대회 경험자가 그 부장급에는 한 60%, 실무자는 한 30%에 달했기 때문에 적은 인력이 좀 축적된 대회 운영 노하우를 발휘해서 효율적인 대회를 운영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운영할 때도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재미있는 게요. 아프리카 또 남미 같이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들도 대거 참가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예,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요. 동계 스포츠 강국인 그 러시아라든가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아시겠지만 그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불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역대 최대 규모인 그 78개국 1,802명의 선수가 81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눈 없는 나라인 케냐라든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런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참여해서 그 경합을 벌였고 눈길을 끌었고요. 그 전쟁 중인 이 우크라이나 선수도 한 4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요. 그 명실상부 세계 스포츠 이벤트로 손색이 없는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들 그 눈 없는 나라 국가 중에서도요. 강원도와 평창군이 2018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지원한 그 동계 종목 선수 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태국과 튀니지 남녀 선수가 각각 그 봅슬레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메달은요, 이들 국가의 그 최초의 그 동계 스포츠 메달 획득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 겁니다. 네. 그 이들 선수들은요, 2년 뒤에는 그 성인 올림픽이죠. 2026 밀라노 올림픽 출전을 노리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당연히 뭐 스키장이 없을 테니까 이 설상 종목은 연습을 할 수가 없을 테고, 아이스링크도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봅슬레이 종목이면 이게 뭐 슬라이딩 센터가 있나요? 그런 나라들에?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그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와서 훈련을 받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강원도가 이들 선수를 육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대회 초반에 한파도 있었고 또 눈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있었다고요? 예, 이번 대회가 그 성공적으로 개최된 숨은 주역, 이거 꼽으라면은 총 1984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하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요, 2018 평창대회 관람객이었던, 예를 들면 여고생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경험자들입니다. 자원봉사 역시 좀 2018 평창의 또 다른 유산인 셈인데요. 바흐 IOC 위원장은요, 대회를 결산하면서 2018 평창에 이어서 강원 2024 성공 개최의 원동력은 자원봉사의 헌신, 그리고 하남 미소, 친절, 열정이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의 헌신과 함께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점을 좀 보면요, 성숙된 관람 문화입니다. 그 제가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요, 그 당초 대회 조직위는 성인 올림픽과 달리 그 청소년 올림픽 특성상 흥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상당한 관중이 몰리면서 IOC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중들의 응원 역시요. 국적이라든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좀 응원과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아서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그 선수들은요.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멋진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좀 역력했고요.
확실히 좀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지금 우리 평창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치르면서 다방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올림픽 레거시가 경기 관람 문화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경기장을 직접 찾아주셔서 대회를 더욱 빛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 주민과 임직원의 편의성 그리고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고속버스 정류소 쉘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고속버스 정류소 쉘터가 설치가 된다고요? 네, 이 맞습니다. 쉘터라는 게 뭔가요? 네, 현재 혁신도시, 기업도시 고속버스 정류소는 고속버스 이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추위나 무더위, 우천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주시는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3월까지 혁신 기업도시 고속버스 정류소에 쉘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쉘터가 이 쉼터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쉼터. 네. 네네. 이 혁신도시 고속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위치해 있고요. 기업도시는 스타세븐 건물 앞을 고속버스 승하차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쉘터의 경우 냉난방기와 자동문, CCTV 등을 설치해서 그동안 고속버스 승차 대기 시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대중교통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2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부고속, 중앙고속과 함께 혁신기업도시 수도권 고속버스 운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주민들이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면 단계동에 있는 원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개통돼서 공공기관 임직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이 증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정류소에는 이용 시민들이 한파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원주시는 오는 3월까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각 고속버스 정류소에 그래서 쉘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혁신도시 고속버스 정류소 이용하거든요. 아, 네. 네. 여기서 이제 쉼터가 마련이 되면은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이 네. 쉼터가 어떤 시설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쉘터는 기존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고속버스 승하차를 했던 곳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혁신도시는 건강보험공단 앞, 또 기업도시는 스타세븐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쉘터 안에는 이 20명 정도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고요. 우천이나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쉘터 외곽에는 비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속버스를 기다리면서 폭염과 한파를 견뎌야 했는데 이렇게 쉘터가 들어서면 이런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원주시에서는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 또 택시 부재 해제, 혁기버스 도입 등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요. 자세한 사업 내용 원주시 대중교통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첫 번째는 버스 중공영제와 노선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원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도입과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기존 노선이 폐지되기도 하고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공영제 도입을 통해서 노선 조정권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기존 노선이 폐지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공영제 도입을 통해서 노선 조정권을 확보
확보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GTX D 노선의 원주 연장이 확정되면서 원주는 사실상 수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아질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고속버스 정류장에 쉼터가 설치가 되고 또 올해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주시의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혁신 기업도시 고속버스 정류장 쉘터는 오는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니까요.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는 2월에는 무실동 원주역 내에 조성하고 있는 택시 쉼터가 준공을 하고요. 또 학성동에 있는 구 원주역 인근의 택시 쉼터도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택시 쉼터가 운영되면 택시 기사님들의 피로도 해소되고 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주시의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속버스 정류소 쉼터 그리고 택시 쉼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 인력난 문제 때문에 최근에 영월의료원이 신경과에 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의사를 충원하지 못해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영월의료원의 서용준 원장을 연결해서 영월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월의료원이요. 신경과에 이어서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해당 과의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계속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째, 그리고 정신과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가능한 분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평균적으로 이 몇 분의 환자들이 이 진료를 받고 있었나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0명 정도 외래 환자를 보고 계셨는데요. 40명이요. 네. 네. 그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죠? 신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치매 환자. 네네네. 네. 정신과도 뭐 노인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청소년 정신질환 예.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을 닫게 되면 이 해당 과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진료를 받으시던 분들은 그럼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현재 받으러 다니시나요? 네네. 일부 이제 뭐 조금 경증이신 분들은 저희 내과 선생님들이 좀 대체해서 봐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외에 조금 중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영월에서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원주 또는 뭐 30분 이상 걸리는 제천 이런 쪽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는 거죠. 원주나 제천까지 오셔서 네.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신경과는 4개월째,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는 한 달째 진료를 중단했는데 계속해서 인력을 채용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경과는 이제 8개월째인데요. 8개월째. 네. 계속 저희들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고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한 분씩 뭐 뜻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올만한. 막상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우리 오래원에서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래서 또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영월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지역의 의료 인력난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전국의 지방에 다 지금 공통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방 병원 같은 경우는 보수 조건 아주 파격적으로 제한하는 병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영어의료원은 이게 파격적으로 보수 조건을 제한할 상황은 안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공공병원은 연봉 상한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뭐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네.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전부 이제 병원의 적자로 다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병원 운영하는데 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이런 신경과 정신과뿐만 아니고 필수 진료과라고 부르는 많은 과에 그 연봉이 사실은 작지를 않습니다. 대도시에 비하면은 1.5배 내지 2배 가까이 드리고 있고. 대도시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네. 네. 그리고 관사도 제공하고 있고. 관사도 제공하고. 네네. 그런데도 지원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다 보니까 네. 이 의료에 있어서도 뭐 그런 현상이 같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런 특히 군 단위의 이런 연골 같은데 근무하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군 복무를 하잖아요. 그걸 요즘 네네. 공중보건이라고 하나요? 네,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 통계를 보면은 공중보건 장학생이 의사와 간호사 두 직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은 정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대신에 일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의사들은 그 정원의 2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등록금 정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7년씩 근무한다는 것을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게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지방의료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공병원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민간병원조차도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거의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네. 의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문제이고요. 일단은 의사들의 공급을 지금 늘리지 않고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의과대학 정원이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부기관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냥 간단한 선진국가의 비교 자료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인구당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는데요. 네. 늘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영어의료원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빨리 좀 충원이 돼서 영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영월의료원의 서영준 원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